네, FOMC 결과 분석해 드렸습니다. FOMC보다 시장 자체적인 힘이 워낙에 강합니다. 코스피도 지금 상승으로 돌렸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이 오늘 또 발표가 됐죠. 정준혜 캐스터가 브리핑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미국 FOMC 얘기해서 이제는 국내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역대급 성적표와 올해 전략이 공개가 됐죠.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 연매출이 크게 늘었고 D램과 낸드까지 메가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실적 바로 비교해 보시면요.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올타임 하이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는 점입니다. 2023년만 해도 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은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는데 2024년에는 빠르게 상승을 하더니 작년에는 아예 앞질러 버렸습니다. 매출에서는 아직까지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추월한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HBM을 앞세운 전략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I 서버 확산과 함께 HBM과 기업용 SSD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타이트해지면서 마진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분기 기준으로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컨퍼런스 콜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일단 HBM4 시장을 두고 두 기업 간의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를 2월부터 고객사들에게 공급할 거라면서 퀄 테스트 완료 단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하이닉스는 HBM3처럼 HBM4 시장에서도 자사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DDR5와 소캠2 비중을 확대할 것이고 올해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서도 성과를 낼 것이라면서 미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메모리 재고 부족 현상이 심화될 거라면서 시설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목표만큼이나 눈에 띄는 건 주주 환원 정책인데요. 삼성전자는 연 11조 원이 넘는 배당으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택했고 하이닉스는 대규모 배당과 또 자사주 전량 소각이라는 훨씬 더 강한 공격적인 카드로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 결산 특별 배당을 실시하면서 분기 배당액이 3조 7,500억 원으로 증가했는데요. 한 주당 배당액은 연간 기준 1,446원에서 1,668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이닉스는 기존의 분기 배당금 375원에다가 1,500원 추가 배당을 실시해서 총 1,875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 껑충 뛴 실적과 주가만큼이나 목표가도 지금 줄줄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SK증권에서는 HBM, 범용 D램과 SSD 등 모든 제품군에서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SK증권 목표가를 삼성전자는 26만 원까지 올렸고요. 또 하이닉스는 150만 원, 무려 50%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UB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17만 2천 원, CT와 맥쿼리는 20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내다봤고요. 또 하이닉스는 CT와 맥쿼리는 14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150이 가장 높고요. 또 100만 원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동안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던 만큼 세론에 주의하라는 조언도 나왔는데요. 역시나 오늘 실적이 나오자마자 상승을 하긴 했지만 둘 다 바로 하락 전환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아랫골이 길게 달면서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BNK 투자증권에서는 물론 단기 급등에 따른 주가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추가 룸을 내놨으니까요. 반도체 투톱은 물론이고 소부장주들의 낙수 효과에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도체 투톱 실적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질주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오늘 하이닉스 실적을 발표했고 앞서 보신 것처럼 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47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사님, 지금 하이닉스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기 무서울 정도로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목표 주가가 뭐 140 나오고 150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100만 원은 넘어간다라는 관점으로 하이닉스를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목표가는 저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고 보고 네. 있고요. 뭐 그게 계속 어차피 실적 잘 나오면 또 올라갈 거고, 만약에 꺾이면 또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앵커링 효과라 그러죠. 그냥 닻을 내려버려요. 목표가를 딱 생각을 하면요, 그것만, 그 숫자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140만 원이냐 뭐 100만 원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계속 지금 하이닉스가 잘 달리는 건, 오늘도 실적 발표했지만 우리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매분기 검증하고 매달 뭐 이 디램 가격이나 이런 거 보면서 검증하면서 가는 거지. 네. 아, 여긴 고점이니까 이제 팔아야 돼. 너 그럼요. 옛날 생각하니까 피크아웃이야. 아니다, 더 갈 것 같아서 더 사야 돼.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자 좀 잘 업데이트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우리가 밸류는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3개월 전에 67조 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 오니까 100조 원이 넘었어요. SK 하이닉스가. 근데 지금 시가총액 600조가 넘었죠. 그래서 순이익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순이익은 이제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한 82조에서 내년이 한 90조 정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걸로 계산해 보니까 PER이 지금 6.8배에서 7.3배입니다. 그러면 10배가 아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익이 내년까지 유지되면 지금도 싼 게 맞거든요. 그냥 밸류만 보면, 그냥 단순히 PER 접근해 보면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100만 원 못 넘을 이유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최태원 회장도 시총 2,000조를 넘기겠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말씀대로 우리가 목표가만 좀 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온 실적들, 그리고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컨콜에서도 공개를 했듯이 지금 생산을 극대화함에도 불구하고 HBM 고객 수요를 100% 따라가기 힘들다. 역시나 수요가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줬죠. 소부장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소부장도 최근에 잘 가기는 했어요. 근데 사람 심리가 반도체 투톱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사님. 네, 근데 이제 최근엔 소부장이 더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월등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저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소부장도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던 게 TSMC 실적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이제 웨이저자 CEO가 했던 얘기가, 우리 자본 지출 많이 늘려야 되겠다.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가 자본 지출을 거의 50% 이상 올려버리겠다고 갑자기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지금 수요가 폭발하는데 공급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약간 뭔가 시그널이 좀 생겼고, 그 후에 이제 금요일 날이 좀 굉장히 중요했죠. 그때 그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에서 코스닥 3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시가총액을 보면 바이오 다음이 코스닥에서 2등이 반도체 소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이미 나와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반도체 소부장으로도 그 두 가지 효과가 좀 이제 맞물리면서 주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고, 지금 이제 여기에 ETF라는 수급까지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꺾일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밸류 보면 더 싸긴 해요. 소부장보다. 근데 소부장은 밸류로 접근하는 업종이 아니에요. 모멘텀이죠. 뭐 투자나 이런 것들, 어떤 또 수급 모멘텀. 그렇기 때문에 밸류로 판단하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그래서 여전히 소부장도 괜찮고, 다만 소부장에서는 낸드 쪽을 좀 보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오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 이게 보니까 디램은 예상 정도였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낸드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낸드가 그 젠슨항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낸드 많이 필요하다. 베라루빈에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낸드가 AI로 지금 완전히 재탄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낸드가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밸류체인 내에서도 낸드 비중이 좀 있는 뭐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낸드 비중도 보자 짚어주셨고요. 박사님께서도 주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반도체 이야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파란불이 나올 때 무조건 담아야 된다. 근데 거기에 시장이 답변이라도 해주듯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전장에 좀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바로 다시 상승으로 돌렸습니다. 여전히 싸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비교할 수 있는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은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을 보면 매력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저는 주목하는 것이 이 AI라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볼 때 우리가 뭐 새로운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고,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의 가장 큰 혜택은 기업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질 수 있고, 그 생산성 높아지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이고요.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은 미래에 대한 이익 전망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 자체가 지금 AI 부분에 대한 투자가 뭐 22년 대비 2026년에 거의 2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2025년에서 30년까지도 보면은 투자가 거의 연평균으로 30에서 50%까지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AI에 필요한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우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전례 없는 상승장 속에서도 내 포트 안에 반도체가 없으면 당연히 소외가 되겠죠. 자, 그래도 좀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도주였던 뭐 조방원이라든지 전력기기 잘 가고 있는데 어떤 섹터 유망하게 보세요, 이사님? 뭐 저는 네.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반도체가 여전히 가장 좋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투톱이라고 하는 게 그렇고, 그러니까 시총 사이즈로는 이제 바이오가 파트너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총은 뭐 크진 않지만 가장 유망한 거는 역시 저는 피지컬 AI. 그쪽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근데 다만 로봇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순수 로봇 업체보다 역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지금 어쨌든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좀 저는 굉장히 좀 유망하게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한번 이제 또 언젠간 좀 빠질 거 아닙니까? 시장이 뭐 계속 오를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만약에 네. 삼성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는 날이 온다면 순환매가 돌 텐데 그때는 또 내수주도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춘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중국인들 어느 때보다 한국으로 올 겁니다. 일본은 이제 가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제 그것도 준비하는 거죠.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백화점주라든가 호텔주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구조적으로도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춘절 효과 기대하면서 내수 쪽에서 중국인들 오면서 받을 수 있는 네. 것도 한번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수주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봐야 된다. 춘절 효과와 낙폭과대 의미로 내수주도 지켜보자라는 전략 말씀이시고, 사실 반도체만 뜨거운 게 아니라요, 이사님. 뭐 보셨겠지만 천스탁 시대가 열리면서 코스닥이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형제들이 코스닥 시총 1, 2위 탈환을 했고 제약바이오도 잘 가고 지금 지수 추종 ETF에 대한 자금이 쏟아지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수급 보신 분들은 네. 그러실 거예요. 아니 개인이 이렇게 파는데 무슨 개인이 산다 그러냐. 그 금융투자가 사는 게 ETF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여러분이 ETF 사시면 금융투자 잡혀요.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가 조 단위로 매일 사고 있어요. 그거 다 ETF입니다. 특히 코스닥 그 순위, 그러니까 ETF 순위 매겨보면 그냥 코스닥 ETF가 거의 그냥 다 싹쓸이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ETF 인기가 뜨거운데, 그래서 지금 개별 기업보다는 ETF 사실 편하죠, 되게. 뭐 기업 고를 필요도 없고. 그래서 너무 좀 뜨거운 게 좀 약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이제 맞아요. 이렇게 좀 과열되니까. 과열되어 있죠. 네, 그렇지만 뭐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 시장에서 지금 돈이 갈 데가 없구나. 결국 주식시장으로 지금 몰리고 있고 코스피 5천을 우리가 본 상황이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가 되게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코스닥 3천을 정부가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3천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990이었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이 남은 거죠. 간다 한다 이거보다도. 그래서 투자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입하셨는데, 근데 3천이다 이런 것도 너무 이걸 고민하지 마시고 정부가 이걸 왜 꺼내 들었나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도 있지만 코스닥은 한마디로 벤처기업 활성화하겠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목표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시총이 좀 커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총이 하이닉스랑 똑같아요. 코스닥이. 제가 그러니까 코스닥의 밸류는 높지만 이게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 되려면 최소한 시총 1,000조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담을 수 있는 크기가 그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코스닥은 아마 체질 개선할 거예요. 그래서 퇴출시킬 기업은 과감하게 아마 퇴출시켜버릴 거고 질을 높이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유망한 기업들을 상장시키면서 약간 나스닥처럼 좀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코스닥의 앞으로의 좀 흐름은 네. 뭐 단기로는 저도 좀 과열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구조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한 좀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 의지가 지금 확고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최근에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투자, 개인의 ETF 자금이 무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뭐 1조, 2조 넘쳐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박사님께서는 코스닥 시장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여민사님이 좋은 점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아라는 게 있잖아요. 무시하지 말아라라고 바꿔야 되겠지만은 정부가 지금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의 그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벤처 기업들한테 자금의 어떤 통로를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나타난 것이 국민성장펀드 150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렸잖아요. 14.4%에서 14.9%로 늘렸는데 그 늘어난 비중을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의 그 기금 규모가 1,400조 정도 넘거든요. 약 요 0.5%포인트 오른 걸 보면 7조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투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리밸런싱을 좀 줄이는 거,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지니까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줄인다고 하면 뭐 지금 보도된 거로 보면 약 추가적으로 10조 원 이상의 어떤 상대적으로 매도 압력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합하면은 17조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뭐 시장에는 의미 있는 유동성 공급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주식에 대한 열풍이 큰 상황에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더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확실하게 돌아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뭐 ETF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 주가 자체도 지금 뭐 50% 넘게 급등세가 나오고 물량이 너무 많이 몰려서 불안감은 있어요. 오늘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포모의 포포의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코스닥 150 지수 관련된 ETF에 대한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세워주시죠. 근데 지수 관련 ETF는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걸 내가 예상을 했으면 레버리지 사는 게 더 유리하긴 하죠, 당연히. 그건 훨씬 그렇죠. 수익이 많이 나는데 네. 그걸 이제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참 어렵긴 하지만, 근데 저는 그냥 레버리지 ETF로 최근에 이게 수익이 나신 분들은 좀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적절히 현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코스닥 시장 좋게 보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 거면은 그냥 지수에 그냥 똑같이 추종하는 거 있죠, 한 배짜리. 네네. 그게 저는 맞다고 보고, 두 배짜리는 이게 내가 진입 시점부터 만약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원금 회복이 되게 쉽지 않거든요. 걷잡을 수 없죠. 예, 그래서 이 레버리지는 어쨌든 좀 단기 트레이딩만 저는 하셔라. 2, 3일 안에 저는 승부를 보고 끝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손해든 이익이든 상관이 없어요. 2, 3일 안으로 끝내고 포지션 정리하고 또 보고 대응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보면 레버리지를 계속 장기로 끌고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지금처럼 방향이 맞으면 좋죠. 네. 근데 이 시장을 누가 맞추겠어요. 그거는 뭐 신도 못 맞추는 거기 때문에 단기 그 변동성도 예측은 좀 어렵거든요. 오늘 아침만 해도 또 코스닥 한번 확 휘청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저는 혹시 좀 수익이 최근에 좀 많이 나신 분들은 좀 현금을 하시고, 지수 그냥 한 배짜리로 ETF로 이렇게 좀 길게 한번 정책 이 의지를 믿고 끌고 가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오늘 우리 시장 변동성 보셨죠? 코스닥 지수가 장 초반, 오전장, 오후장 큰 변동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리스크 테이킹이 있죠.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그냥 지수 추정 ETF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 봐야겠죠. 많이 내려왔어요, 박사님? 예, 뭐 지금 지난번 나와서 방송할 때 이게 네. 1,450원대에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사이에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일본과 미국 재무상이 만나가지고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한번 같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또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또 달러 원환율 내려올 거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런 일련의 어떤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아마도 최근에 달러 원환율이 내려오고 또 엔화 환율이 급격히 내려온 데는 한미일 재무상들의 어떤 공감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맞다고 하면 그동안
이 우리가 달러 원 환율의 어떤 그 방향성을 볼 때 두 가지 큰 요인을 봤었는데, 하나는 서학개미의 국내 달러를 미국이나 해외로 나가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화와 엔화의 동조화 현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이 후자 원화와 엔화의 동조화 현상에 좀 더 많은 가중치를 보고서 달러 원 환율의 방향성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달러 옌 환율이 153엔 정도 내려왔잖아요. 네. 일부 IB들의 전망을 보면 뭐 높게 보는 데도 있지만 지금 아래로 방향을 트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달러 원 환율도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하면 엔화가 내려오면, 엔화가 강세가 되면 원화도 추가적으로 강세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달러 옌 환율이 145엔까지 간다고 하면 네. 달러 원 환율은 한 1370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달러당 엔이 153, 152엔인데 이게 145엔까지 이제 어느 시점까지 가느냐의 문제인데, 그 여정은 아마도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불확실성도 많고.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26원대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공조로 원달러 환율도 좀 내려온 것 같은데 앞으로의 흐름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이사님께 시장 투자 전략 여쭤볼 텐데, 지금 뭐 트럼프는 혼자서 굉장히 변덕스럽게 관세 카드 들고 있지만 시장 자체적인 힘이 좋아서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이제 설 때문에 연휴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이제 많은 분들이 포모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남이 나보다 더 버는 거, 이거 좀 사실 불편하거든요. 인간의 본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더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인간 본성이니까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만 그 포모 때문에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의사결정하면 늘 실수를 일으키게 돼 비싸게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번 좀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또 포모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기 전에 그걸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중간중간 조정은 반드시 나와요. 오늘도 아침에 출렁했다 올라간 것처럼 많이 오른 만큼 변동성 나오니까 늘 변동성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올 때 그때를 좀 이용해서 비중을 늘리시면 좋겠고, 그런 변동성은 제가 봤을 땐 지금 뭐 악재가 좀 안 보이는데 유일한 악재는 사실 트럼프 리스크 같아요.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이용하시라는 거죠. 뭐 며칠 전에 딱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현대차. 네. 예, 메뉴판에 딱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바꿨죠. 하루 만에 다시 또. 그러니까 근데 그때 또 투자하신 분들은 또 지금 또 기회를 잘 활용하신 거고. 네.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를 오히려 좀 활용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뭐 여기저기 너도 나도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모 형상이 당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상승장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긴 마련이죠.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투자 말씀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시간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